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734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으로도 들어오셨네요. 서승우님, 6200번, 6200번님, 김현웅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앞에서 코로나 브리핑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짧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선거 날이 지금 3월 9일 날짜가 며칠 남질 않아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숫자는 지금 급격히 늘고 있고 그때는 또 얼마나 될까 지금 걱정도 되고요. 이들의 참정권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지금 별도의 투표 시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조 변호사님. 네, 일단 현재로서는 사전 투표일이 이제 3월 4일에서 5일 이 양일간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 사전 투표일 전에 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된 사람은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해서 특별 사전 투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6시 선거 당일날 6시 이후에 2020년 총선거 같이 이제 격리자에 한해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소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소 투표라는 거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거소 투표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서 이제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유권자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요양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명부를 작성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거소 투표를 하려면 2월 9일부터 오늘부터예요. 13일 일요일까지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야, 날짜가 너무 바쁜데요. 지금 거소 투표하셔야 되는 분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전 투표일 이후 6일부터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3월 9일 그러니까 선거일 당일 그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래서 격리가 돼버리면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소투표 우편으로 이제 미리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 3월 6일 날 이제 확진될 거를 내가 미리 알아서 2월 달에 신고를 먼저 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보완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소투표 대상을 확대를 하고 지금 거소투표가 그 우편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당일이라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개정안도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투표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이제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7일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물음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10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 공직선거법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들이 시간을 분리하려면 일반인들과 좀 구분해서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법들의 개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에서도 개정안도 나오고 있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이후에 투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개정안도 준비 중이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10시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군요. 자,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부정선거 우려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2020년에 이미 이런 논의는 빨리 해야 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그 토론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간염병 유행 사태에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빨리 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헌법에 투표권이 당연히 보장이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해야 되고 지금 만약 3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도의 문제점으로 못하는 건데 추산하건대 39만 명에서 51만 명 정도가 못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선거에서 39만 명에서 51만 명이 투표를 못했을 때 끝나고 나서 과연 박빙의 선거로 누군가가 이겼을 그렇죠. 때 이게 또 뭐 제대로 된 선거냐, 제대로 된 선거냐 신뢰 예. 논란이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이미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빨리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을 다퉈서라도 해야 된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도 보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에서라도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요. 그 아까 박빙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들을 봐도 정말 박빙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39만 표로 이제 당락이 좌우가 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50만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그 큰 당선 의미가 여부에 있네요. 네.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빨리 이제 논의가 돼서 시행까지 개정안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 예, 것이고 아주 바쁘네요. 다만 이제 참정권과 국민의 그런 건강권에 대한 충돌이 없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좀 그런 네. 구체적인 지침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10시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논의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꼭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 분께서 좀 지적을 좀 해 주시죠.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부분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애인들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투표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점자 투표를 한다고 해도 네. 당시에 왜 비례대표 문제로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용지 길이 보시면 이렇게 쫙 들고 굉장히 네, 길어요. 밑으로 길었었죠. 48.1cm고 네. 그러다 보니 정당을 표시하는 칸의 간격이 2m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점자로 이걸 읽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기억하기도 쉽지 네. 않고. 그런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장애인들의 참정권이나 오류가 발생한 혼선이 많다라고 지금 김혜지 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닐장갑 끼고 이번에 투표를 하겠죠. 맞아요. 그런데 점자를 있는 장애인들 경우에 이 비닐장갑을 입으면 굉장히 이 훈련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어렵죠. 또 어려움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의가 좀 늦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에 빨리 시작했으면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됐을 텐데 못해서 어쨌든 아쉽지만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이번에 이런 추가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논의를 하면서 좀 이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소 투표의 경우에는 이제 우편 투표로 하는 것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편 투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부정선거의 논란을 휩싸일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정보통신망이 굉장히 발전이 된 상황에서 네. 이게 우리가 우편으로만 고집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또 확진자들이나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에 나올 수도 직접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도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그러네요. 해봄직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지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이제 회의 후의 내용도 저희가 계속 좀 관찰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법무부가 정보부처 가운데 지금 최초로 인권 젠더 데스크를 설치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관련된 내용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죠. 예, 법무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최초로 실국 통합 인권 젠더 데스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홍보물이나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이것이 혹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는 적절한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데스크가 출범한 좀 배경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위원회의 활동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 터지면 부처에서 죄송하다고 고치고 문제 터지면 다시 수정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사전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출범했던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간행물 보도자료를 제작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점검할 것을 만들었고 그 내용이 이번에 반영된 정리가 것이 된 건가요? 예, 인권 젠더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공유를 하면 참 좋을 내용이 많습니다. 예,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몰래카메라는 용어 쓰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저희 잘 안 쓰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가 장난과 재미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범죄 영역에서 악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래카메라만 쓰지 않고 불법 촬영으로 바꾸자 그렇죠. 이런 거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있죠. 네. 헤어진 보도에서 연인에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가해자가 복수하기 위한 측면이지 책임을 피해자 입장을 생각 안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용어도 역시 불법 촬영물로 쓰자. 그리고 음란물이란 용어에도 범죄 피해 영상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성범죄 보도나 홍보물 체크리스트도 마련해서 배포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자 이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인권 젠더 데스크와 더불어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이 설치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앞으로 그럼 앞서 잠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처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뭐 의견을 좀 더 주시죠. 저는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사전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법무부에서 많은 숙고를 해서 잘 만들었다라는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적절한 단어 사용에 대한 개선을 많이 권고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 눈여겨보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번에 나온 게 그 특히 디지털 성범죄 보도 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 중에 이제 가해자 우상화 및 모방 범죄 방지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범행 과정 및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도 아무래도 조회수라든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범행 수법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 항상 이게 모방 범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하셨군요.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사전 체크리스트 그 문항 중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법무부에서 나온 그 체크리스트가 법무부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국가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서 다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는군요. 청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은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계속 재생산되잖아요. 특히 부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그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해서 언론에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사전에 이런 자료를 만드는 부처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다 보면 또 나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는 이거 지자체에도 다 같이 공유되고 지자체에도 이 문제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 내에서 어떤 뭐 성희롱 사건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지역 언론에서 이거 약간 특종처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장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런 사례를 보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굳이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이게 피해자 인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왜 굳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만한 정보를 쓰는가. 그리고 이건 취지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왜 이것을
공무원들이 또 압박을 느끼니까 가끔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또 보도자료를 낼 때 기존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계속 좀 우리가 점검하는 작업이 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언론의 보도 자료를 보내는 거기서부터 잘 체크를 해나간다면 언론의 문제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가 인권 뭐 정책과 뭐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실 이렇게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 법무부 각 부서가 네.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요. 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각 부서가 1차적으로 감수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실에서 그리고 홍보물은 인권정책과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실 담당자가 2차 감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감수가 1차, 2차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예. 보도자료는 대변인실, 홍보물은 인권정책과라든지 양성평등 그 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2차적으로 2번이나 한 번 걸러지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공동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은 1, 2차 검수를 했는데 부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동협의체를 구성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한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 우리 인권과 이 젠더 문제는 젊은 사람들에도 어떤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뉴스픽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지금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